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50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가던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3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집단 감염이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층 감염도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또 서울시의 대응책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명입니다. 지역 감염이 31명, 해외 유입 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12명, 경기 9명, 인천 8명입니다. 이외 지역에서는 대구와 강원에서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경기와 대구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 1명씩 확인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085명이 됐습니다. 이 중 1,718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은 1,090명입니다. 네. 어제 지역 감염 확진자 중에서도 이 대부분이 또 수도권에서 추가가 됐는데요. 서울 지역 상황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앞선 0시 기준 집계에서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13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모두 지역에서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5명이었고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가 1명,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1명, 서대문구 아나운서 아카데미 관련 1명입니다. 나머지 4명은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여기에 어제 7명의 확진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오늘 발표될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최소 1,12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확인된 확진자는 해외 유입이 1명이고 6명은 지역 감염 사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 추정 환자 중 1명은 도봉구 요양시설인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 사례입니다. 지난 10일 처음으로 이곳에서 확진자가 확인된 뒤 이곳의 집단 감염 규모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쯤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하루 중부등기소는 폐쇄되고 관련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이들과 접촉했던 사람들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증가도 걱정입니다만 또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또 큰 문제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하루 확진자 증가 수가 30명대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퍼지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했고 서울 지역 입원 환자는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쇄 감염 확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입니다. 교회와 기업 또 그 가족으로까지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집단 감염지만 최소 8곳,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치웨이 안에서의 집단 감염 수까지 더하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일 만에 164명이 감염된 겁니다. 이 여파로 그제 저녁부터는 성남 지역 일부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성남의 한 버스 업체 기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사 중 1명은 지난 6일 성남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보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교회는 리치웨이에서 확산된 집단 감염지 중 한 곳입니다. 현재까지 이 교회에서만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음성 판정이 나온다거나 또는 반대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으로 다시 결과가 번복됐다는 소식이 최근 자주 들리고 있거든요.
어제 확진자 중에는 7살과 10살 아이가 포함된 인천 지역 일가족 4명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들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머니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당시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언제 감염된 건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했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여성의 앞선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가족의 최근 동선을 고려해 접촉자를 1,000명가량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과 7일에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던 중고등학생들이 최종 검사에선 음성으로 판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학교 내 감염이 우려가 된 데다가 이 중 한 사례는 학생들이 롯데월드도 다녀왔기 때문에 파장이 컸었습니다. 진단검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다시 나온 이유입니다. 방역당국도 100% 정확한 검사는 없다면서 코로나 진단검사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네. 또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지금 이 방역당국의 검사 속도, 추적 속도가 수도권의 확산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하루 800명이 넘게 확진자가 추가됐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많아도 하루에 10명대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수백 명을 기록할 당시에는 신천지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곳에서 집중해서 방역망을 펼치면 됐는데요. 현재는 교회 모임과 방문 판매업체, 또 탁구장 등 감염 확산의 중심지로 불리는 곳만 적어도 3곳입니다. 여기에 집단 감염지는 늘고 있고 또 기존 물류센터나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610명 중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는 9.2%로 이전 2주와 비교해 2%가량 많아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내 관리 비율도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 경우 5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9%로 크게 늘고 있어서 중증 환자의 증가가 염려되는 만큼 정부는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김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과 경기도 노인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고령층 감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겠군요. 네, 집단 감염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업체인 리치웨이를 거쳐 노인 요양시설 등으로 이어지면서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의 한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 어제까지 최소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안양 재가나눔센터 3명, 이천 한나 그린힐 요양원 2명 등 노인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134명으로 40.4%를 차지하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나이별 발생 현황표를 보면 지난달 17일에서 23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13명이었지만 네. 5월 24일에서 30일에는 46명, 5월 31일에서 6월 6일에는 103명, 6월 7일에서 13일에는 13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같은 기간 5월 17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60에서 69세는 8명에서 32명, 60명, 74명으로 늘었고 70대에서 79세는 4명에서 7명, 34명, 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80세 이상은 1명에서 7명, 9명, 그리고 23명으로 4주간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고령 환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위중증 환자 22명 가운데 15명이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인데요. 네. 국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평균 2.29%지만 고령층일수록 급격히 높아져서 60대 2.59%, 70대 10.16%, 80세 이상은 25.61%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277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25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금주의 경우 5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59%로 크게 늘고 있어 중증 환자의 증가가 염려되는 만큼 이러한 당사자들과 가족, 지인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최근에 감염 확산 추이를 살펴보자면 고령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자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감염 경로를 또 알 수 없는 그런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네, 방역당국은 매주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신규 확진 환자 수는 610명으로 하루 평균 43.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앞선 2주인 5월 17일부터 30일까지는 28.9명으로 1.5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은 5월 중하순 7.4%에서 최근 2주 동안 9.2%로 증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내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도 종전 7.4%에서 9.2%로 늘어났고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 역시 여전히 8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위험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 노력에 따라 대규모 확산으로의 진행은 막고 있으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비율이 80% 미만이라는 얘기는 네. 20% 이상이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밖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10살 초등학생 등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어제 계양구 효성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A군 등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가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A군은 최근 방문한 곳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A군의 어머니가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최근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양 나눔재가센터에서 감염된 센터장의 감염 경로도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안양시 보건당국은 본인 진술 외에 카드 사용 명세와 CCTV, 휴대전화 GPS 자료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결국 감염 추정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지역사회 감염자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대구 경북대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면서 일상 속에서의 방역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또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최근 한 달간 지속되고 있다며 예. 서울과 경기 지역 확진자가 각각 1,000명을 넘어섰고 퇴원하는 환자보다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가 늘면서 서울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대구 경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방역당국의 추적이 감염 확산을 따라잡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과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흥주점과 놀이연습장, 학원 PC방 등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 수칙 위반 적발 시 행정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주민들의 외출이나 모임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고위험 시설 추가 지정과 함께 현재 8개 고위험 시설에 적용하는 전자 출입 명부를 학원과 PC방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5월 29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효과가 이번 주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의 효과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놓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했던 조치들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 환자들의 발생과 집단 감염의 연쇄 이동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현재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나 유효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 여기에서 좀 더 위험해진다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수도권의 방역을 일부 강화하기로 했던 조치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고 나서 생각했던 것만큼 실효성이 높지 않다라는 경우에 다시 이 생활 방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그 거슬러가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스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6월 말이면 공적 마스크 유통 고시가 종료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제 민간 업체도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기로 했지요. 네, 현재 약국과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KF94, KF80 공적 마스크는 다음 달부터 일반 업체가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네. 전체 물량 전부를 민간 업체에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적정 수준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적 마스크와 관련해서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됐다며 이제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 총리는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마스크 공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공적 판매와 민간 업체를 통한 일반 판매가 병행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향후 마스크 수급에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 안으로 정부가 그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한편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대책의 하나로 일정 조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마선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기존의 무급휴직 고용 유지 지원금은 3달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한 달 이상 하면 지원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서 한 달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합니다. 네. 또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그 여러 측면에서의 경제적 피해를 좀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와 지자체 측면에서의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건과 또 세부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일본 NHK는 어제 7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14일 100명을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도쿄도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도 4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544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도 역시 지난 5일 57명이 확진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중 18명은 신주쿠 소재 호스트클럽의 20, 30대 직원들이었습니다. 중국도 베이징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지난 나흘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51명이 발생해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57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베이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6명 가운데 27명이 이곳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9명도 시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건 전문가를 인용해서
시장과 연계된 코로나19의 급증이 우한의 초기 단계와 비슷하다며 코로나19가 다른 도시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파디 시장에서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쓰는 도마에서 코로나균이 검출되면서 연어 판매가 금지되고 시장의 농산물은 대량 폐기 처분했습니다. 또 주택단지 11곳을 봉쇄하고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 등 만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주간, 길게는 한 달까지 이 신파디 시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해외 상황까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김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연쇄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는 3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떨어졌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말인 경우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항상 적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거의 40명 내지 50명 사이. 최근 2주일간은 하루 평균 43.6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파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또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9.2%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예. 이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히 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엉뚱한 곳에서 대규모 발생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기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전파를 끊고 이런 고리를 끊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취약 지역들에 있어서의 이 무료로 진단을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또 여러 가지 대규모 면역 진단들 이런 것들을 해서 선제적인 방역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을 한다고 끊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일 안 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좀 해이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좀 느슨해져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한번 좀 강도 높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여러 곳에 어떤 감염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 굵직한 감염지 중 한 곳이 바로 리치웨이일 텐데요. 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학원이라든가 콜센터, 교회 또는 어학원처럼 적어도 이미 8곳 이상으로 확산을 한 상태이고요. 또 실내 스포츠 시설과 버스 회사로까지 옮겨붙은 상황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N차 감염의 확산 속도가 유독 더 빠른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방역 당국도 솔직하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N차 감염의 그 전파 속도를 방역 당국이 지금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감염이 되신 분이 평균적으로 3일 후에 확진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3일이면은 충분히 N1차, 2차, 3차, 4차 정도의 전파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확진을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을 확인하다 보면은 네. 이미 2차, 3차, 4차 된 분들이 또 다른 2차, 3차, 4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방역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파 속도를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굉장히 걱정해야 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대구 경북에서 유행의 양상을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국제 학술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논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확진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방역 당국은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있었냐면 31번 환자가 확진되기 전에 이미 대구 경북에 1,000명 정도의 감염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아, 그 논문에다가 밝히셨더라고요. 31번 환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이전에 이미 1,000명 정도의 감염자가 대구 경북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어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야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후인 29일 날 900명 이상의 네. 환자가 대구 경북에서 발생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대목인데 지금 방역 당국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의 확진 환자들을 지금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방역 당국도 공공연하게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는 숨은 감염자들이 곳곳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확진받은 환자 이외에 사실은 지역 사회에 상당히 많은 수의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방금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어딘가에서 이제 그분들이 집단 감염의 고리도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유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방역 전문가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방역 당국의 실무를 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런 사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예.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조금 네. 안심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 지금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하루에 2만 건 이상 수행되고 있고 또 입영 장정들도 다 전수검사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쫓아가는 속도는 늦지만 계속 잘 쫓아가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만 잘 한다면은 또 잡힐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이긴 하지만 완전히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과 예. 관련해서 그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뉴스가 이제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가 계속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해왔었는데요. 예. 이제 방금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둘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한 맥락과 비슷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이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20명에서 50명 사이에 확진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 그러니까 7월 9일이 되면은 수도권의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8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편으로는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낙관적인 측면도 있는 게 어쨌든 지금 마스크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검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만 낮춘다면 한 달 뒤에 신규 확진 환자 수를 일일 4명 수준으로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이 딱 이렇게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 바이러스의 기세를 잡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방역 당국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민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두 분의 의견이 뭐 세부적으로는 조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사실은 최근에 숨은 확진자라든가 뭐 깜깜이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대구 경북의 사례에서처럼 어떤 폭발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고 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세부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중랑구의 확진자가 헬스장에서 운동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또 영등포에서 확진받은 20대 여성도 운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동 중에 마스크를 사실상 미착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반증이 되겠죠. 체육시설도 현재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되고 또 QR코드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체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사실 그 밀폐된 시설이고 또 지하 공간일 경우 환경 소독 또 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즉 소독을 해도 많이 남기 때문에 환경 독성이 남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을 잘 철저히 지킨다면은 예방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체대 수업을 입시를 하면서 2명이 확진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그 헬스센터에 한 명도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방역을 하면은 감염이 막아질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들에서 보면은 실내에 있는 환경 중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환경 중에서는 더 강력하게 방역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죠. 즉 실내 운동시설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탁구장만 해도 그랬었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썼거든요. 탁구장만 해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잘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네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사실은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으로 배드민턴 같은 것들도 있고 농구 같은 것들도 있고 서로 별로 잘 겹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접적으로 접촉되는 물건들도 많고 또 공기 감염은 아니지만 비말이 많이 나오는 격한 운동인 경우에 있어서는 네.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만 헬스장이라는 것이 운영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헬스장이라는 어떤 그 장소의 특성상 방역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과 음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3건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원묵고 학생은 가짜 양성이란 결론을 또 받게 되었고 그에 비해서 광주의 중고등학생 2명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사례마다 결론이 달라진 배경은 뭘까요? 근데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헷갈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서울 원묵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사를 했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오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음성이었는데 이제 가짜 양성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최종적으로 원묵고 학생은 이 바이러스 전파와는 무관한 케이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 광주 중고생 2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최초의 2월 달에 환자 중에서 28번 환자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처음에는 음성이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양성으로 판정이 받았다가 다시 이제 음성으로 나온 첫 사례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과 이제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광주 중고생 2명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에 일단 감염은 되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최초의 검체를 채취했을 때는 그 검체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약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그 사이에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압을 해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다시 재검사를 했을 때는 몸속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방역 당국도 이 학생들은 애초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감염이 되었었다가 나았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접근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양성 반응이 음성으로 전이가 된 케이스를 보자면 최종적으로는 뭐 음성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도 확진자처럼 대응을 똑같이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확진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는 경우 이 바이러스들은 감염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이게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이 완치가 돼가는 과정 중에서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감염력은 낮아서 사실은 확진까지 할 필요는 없을 부분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바이러스를 다시 검사해도 양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해보면은 이게 확실히 양성이다 하고 확진을 컨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면역 진단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게 가짜 양성이냐 아니면 걸렸던 노출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IgM, IgG 항체 검사를 IFA라든지 엘라이자 테스트를 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들도 키트들도 다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을 검사해 봤을 때 노출된 적이 있다 그러면 양성이 맞는 것이고 원무과 학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래피드 킷으로 해봤는데 그 항체가 아예 없었다고 그러는 거니까 처음부터 거긴 그 진단 자체에 문제점이 분명히 오류가 있었다고 하고 그것은 위양성이라고 false positiv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이제 그 대목이 굉장히 좀 답답한 대목인데요. 예, 예. 백 교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유전자 검사는 하고 있는데 항체 검사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방역 당국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다. 하나는 지역사회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항체 검사를 하면 지금 이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도권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코로나19를 알았는지를 방역 당국이 가늠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축적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항체 검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어딘가에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심증으로는 이 집단 감염의 몇몇 고리가 분명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뿐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실시해 보면은 만약에 항체 검사를 실시했을 때 코로나19 항체가 검출이 된다면 야 그분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서 이렇게 이 집단에 확산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방역 당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항체 검사 도입을 주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 교수님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어떠신지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뭐 그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일본이 지금 대대적으로 면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일본이요? 일본이요. 예. 일본은 유전자 진단 그다지 많이 안 해서 사실은 환자 수가 덜 나오는 거거든요. 확진자도 네. 그렇고. 그런데 항체 검사는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야구 선수가 1군에 2명이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됐어요. 네네.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된 거냐면은 면역 검사를 해봤더니 IgG가 나왔어요. 두 사람 다. 예.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둘 다 양성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음성이 됐어요.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걸려서 항체가 생겼고 바이러스가 약간 남아있는 시기에 유전자 진단을 하니까 예.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난 얘기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면역 진단을 하게 되면은 IgM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IgM이 나온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가 확실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완치된 지 한참 후에는 IgG밖에 없고 바이러스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걸렸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는 면역 검사를 받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내가 면역 항체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그렇죠. 유전자 진단을 받게 되면은 나는 격리돼야 되거든요. 예. 양성이 나왔을 경우.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의해서 또 굉장히 싸게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양의 면역 진단을 우리 그 여론조사 하듯이 모니터링 하면은 우리 전 지역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진단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허가 자체를 안 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깝네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분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자면 유전자 검사의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 검사 방식으로서 현재 내가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면역 검사를 받게 되면 현재 내가 완치된 상태라도 그 이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는지 그 이력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도입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예, 저도 전문가 두 분과 같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그 최근의 신규 확진 추이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최근에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리치웨이의 경우는 사업 특성상 또 고령층 확진자가 많았고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 같은 이 노인 관련 시설의 감염 여파로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고령일수록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 이제 모두가 다들 아시는 사실일 것이고 그래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 더 우려가 됩니다. 예,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 지난 한 달간 60세 이상이 13명에서 134명으로 늘었어요. 10배가 늘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방역당국에서 50명이라고 지금 하루 확진자 수를 정해놓은 이유가 이 50명 중에 중환자들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의료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50명 정도면 방역에 있어서 의료에 있어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하고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숫자인데 예. 이렇게 숫자가 60대 이상이 많아지다 보면은 중환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의료 병상들 특히 우리 의료 병상 중에서도 음압병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건 100개에 불과해요. 네. 근데 지금 서울에서 420명이라는 입원 환자가 최고 숫자거든요. 네. 이게 지금 상황은 괜찮지만 앞으로 이런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은 의료 병상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들의 문제인데 네.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은 사실은 경증이나 무증상인 사람, 별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네네. 고령자들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10%, 5% 정도의 중증으로 간다 하면은 이 의료병상이 대구, 경북처럼 일시적인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의료를 통해서 이것들을 막아야 될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고령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이 깜깜이 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다라고 두 분께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깜깜이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사회 깜깜이 감염이 거의 이제 1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가 지나면 그 비율이 지금 추이대로 보자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마스크 같은 것들을 잘 착용을 하고 다니거나 네. 아니면은 이게 검사를 대량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네. 앞에 두 개는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2, 3, 4월과 달라진 점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느슨해진 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지역사회 감염에서 숨은 감염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을 막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제와 반비례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에게만 계속해서 좀 자발적인 노력을 이제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좀 참고할 만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이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5월 10일 날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흥미롭냐면 경제학자들이 한 연구예요. 네. 경제학자들이 한 연구인데 봉쇄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실제로 경제활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스웨덴과 덴마크 두 나라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두 나라가 붙어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덴마크는
굉장히 강한 봉쇄 조치를 했던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스웨덴은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했듯이 이제 집단 면역 실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상 봉쇄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던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나라에서 경제 활동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놀랍게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소비 지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봉쇄 조치가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봉쇄 조치 그 자체보다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쇄가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문제라면 오히려 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예. 경제를 살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논평을 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바이러스와 동거하는 상황이 그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경제 활동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라서 조금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방역 조치에 대한 정책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그 사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이후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방역이냐 경제냐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네요.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 활동을 더 한다라는 경제 거죠. 활동에 더 나설 수가 있다라는 네. 이야기인 것이죠. 예, 참고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연구 결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개별 사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일주일 전에 다녀갔던 사람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장례식장이란 곳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 되는 장소인 만큼 감염병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우려감이 큰데요. 현재 이 역학조사 결과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역학적 조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네. 실제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부터 일주일 전이거든요. 결국은 다녀갈 시기에는 무증상이었고 이 사람이 확진된 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예.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다녀갔다 하는 것인데 일단 장례식장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접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다행히 지금 이 장례식장들이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아마 잘 지켰을 것으로 보고 네. 특히 뭐 서울의 빅5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들은 그런 문제는 없이 뭐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잘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뭐 아직까지도 확진된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려는 되고 있죠. 사실은 거리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장례식장입니다. 예, 예. 어느 시간에 즉 저녁 시간 같은 때 많이 모이게 되면은 서로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장례식장에서의 식사는 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런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결혼식장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이용객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것이 있을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방역 당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들께 네. 가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지금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결혼식장이든 장례식장이든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그런 곳은 찾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을 위해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예 찾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과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